자, 안녕하세요. 윌비스 구시원에서 한국사를 가장 쉽게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원유철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학생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촌평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20문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해설 강의만 들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해설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을 조금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됐네요. 경찰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끔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 학생들과, 그리고 제가 경찰 학생들 강의하기 전에 일반 공무원 학생들 강의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처음 다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고대사가 4문제 나오고 고려사가 4문제, 조선시대가 3문제 나왔고 근현대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현대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이 나왔죠. 난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난도는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스형 문제가 19문제나 나왔어요.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박스형이라 박스형이 많이 늘고 있음을 되게 잘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형식입니다. 좋은 형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사하고 사회사 비중이 좀 많지 않은데요. 경제사, 사회사 합쳐갖고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현대 빼고요. 전근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질문에 이게 나라 묻는 건지 시기 묻는 건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나라 묻고 있죠. 자, 죽인 자는, 상처를 입힌 자는, 도둑질한 자는, 이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 줄에 50만 전이라고 나와 있죠. 초기 국가 때 구체적인 화폐 액수가 나왔다면 고조선입니다. 1번은 부여죠. 자, 이번에 보면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게 죽인 자, 죽인다라는 거고요. 형벌과 노비 존재한다. 형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비를 삼는다는 말이 있죠. 자, 고조선도 관직체계가 있었습니다. 상, 경, 대부, 장군 같은 관직체가 있었습니다. 맞고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나오죠. 자, 이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그러니까 사료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키워드 뭘까요, 여기서? 백제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다가 백제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삼국은 왕이 3명이다 보니까요. 삼국의 왕의 항쟁기를 도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요거 그림 하나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 나라가 3개다 보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백제의 그래프인데요. 백제는 전성기가 2번 있었다 합니다. 이게 4세기고요. 이게 6세기인데, 이게 근초고왕, 이게 성왕 때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힘들었던 시기는 여길 말해요. 또 한 번 힘든다면은 여기도 힘든 시기가 되겠죠. 자, 백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힘들었었냐면요. 백제왕이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례가 2번 있어요. 딱 2번 있습니다. 딱 2번. 자, 고구려도 한 번 있는데, 고구려는 백제가 잘 나갈 때 그때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정반대 관계가 돼요, 이게. 이 백제가 잘 나간다고 고구려 공격했다가 있고요. 백제가 못 나간다 그러면 또 고구려가 잘 나가는 때입니다. 이때는 얘들이 또 백제를 공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죽은 고구려 왕이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고구려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 고구려 왕이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4세기 고국 원왕이에요. 아니면 근초왕 문제입니다. 백제는 이 둘이 잘 나가는데, 둘 다 백제를 공격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백제 왕을 죽입니다. 누구죠?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이때 죽은 사람이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사람이 괴로왕. 자, 그래서 5세기 때 혹은 장수왕 때 백제 왕이 죽었다, 싸우다 죽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장수왕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장수왕 문제를. 혹은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5세기 괴로왕 내지는 장수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제가 2번째 전성기 때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 전성기 때 죽는 겁니다. 신라 전성기 때는 진흥왕이었었는데, 이 둘이 같이 협업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었다가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죽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성왕입니다. 그래서 신라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성왕,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괴로왕밖에 없어요. 혹은 장수왕 문제입니다. 혹은 여기는 진흥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키워드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게 관산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밑에 김무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관도도라고 있죠. 백제왕을 죽였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관산성이 신라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백제왕이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라 군대한테 백제왕이 죽었다면 성왕밖에 없습니다. 혹은 진흥왕 말합니다. 성왕은
자,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특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전성기 때는 한강을 점령하는데요. 한강 점령은 한강 점령 전과 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장수왕은 요거를 평나계한이라고 합니다. 평나계한. 자, 평양천도 나주동맹 계로왕 북이 국서 그리고 한성 점령했다. 이 순서를 잘 내고요. 자, 여기는 둘이 한강을 먹게 되는데 성왕은 대부분의 업적이 한강 먹기 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적이. 왜냐면은 한강 먹자마자 배신당하고 바로 죽거든요. 관산성에서. 이게 배신당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왕의 대부분의 업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잘 내는 게 사비천도예요. 사비천도가 먼저냐 한강 점령이 먼저냐 요겁니다. 요걸 그걸 낸 겁니다. 사비천도 뒤에 나와야겠죠. 성왕이 죽은 것은. 진흥왕은 한강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대부분 팽창하게 돼요. 전성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팽창이 한강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강 뒤에. 뭐 있죠? 한강도 이렇게 나누죠. 상류, 그 다음에 하류, 그 다음에 대가야 복속했다. 자,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걸 비서로도 보여주죠. 단양적선비, 북한산비. 요거는 창녕비가 이걸 보여주고요. 창녕비는 경상남도고 경상북도까지 올라갑니다. 요것도 순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왕이 됩니다. 마왕이. 예, 단북창마황이라고 하죠. 단북창마황. 옛날에 고시에서는 요거를 순서대로 냈었는데 황마라고 됐었습니다. 황마. 근데 요거는 순서를 많이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북창마왕. 기억하기 좋으라고 마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단북창마왕. 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이죠. 3번 한번 볼까요?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하고 나오죠. 자, 해공왕이 왜 진골 귀족들의 왕인 행탈전에 벌어졌다. 그럼 집삽시보다 상대적인 권력이 강화됐다. 20명의 왕이 교체되고 있었다. 뭐 김원창 난 같은 게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하대를 묻고 있죠. 하대. 자, 일본은 신라 상대를 말하죠. 상대. 6일 말합니다. 자, 신라는 3번 점프를 하는데요. 계단식으로 성장하는데 이걸 마립간식이라고 하고요. 마립간식이. 자, 이거는 왕호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불교 가지고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를 불교왕 시대라고 돼요. 불교왕, 불교식 왕명기. 자, 여기 무열왕부터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 쭉쭉쭉 가고 해궁왕 때까지를 유교왕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교 가지고 재미 보려고 합니다. 유교 가지고. 자, 이러면 해자 들어가면 피살된다 그랬었죠. 자, 이 사람 때 피살되고 이제 가는 게 하대로 넘어가게 돼요. 신라 하대로. 하대로 넘어가면서 신라가 꺾이게 됩니다. 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요 시기. 자, 우상국은 여기 있었던 거고 지증왕 때. 자, 개원필경이 치치원이 도술한 겁니다. 치치원. 하대 받고요. 김음둘란은 신문왕 때 있었던 거죠. 한참 왕권 강해질 때 있었던 겁니다. 김음둘란 진골귀족 죽인 거고요. 노비안건법은 이건 고려 광종 때 일이죠. 광종 때. 답은 2번입니다. 그 최천의 책을 제가 두 문자 하나만 알려드려 볼까요? 두 문자 알려드리면 황필제 사랑중이라고 하거든요. 황필제 사랑중. 토황소 경문이 있다. 개원 필경이 있다. 제왕 연대력이 있다. 사산 비명도 있고요. 사륙집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날랑비 서문을 말하고요. 뭐 중산 복계집 이런 게 있습니다. 황필제 사랑중. 그게 맞죠? 개원 필경이 맞죠? 자, 답은 2번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 근래에 나왔던 건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넓이는 2000리, 사방 2000리다. 그리고 KTX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KTX역이. 주연의 숙소나 역 같은 게 없다.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발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나더니 얘가 말갈 사람은 많은데 고구려 사람이 적다. 토인이 적다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좀 불리한 서술이 좀 돼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사람은 있잖아요. 지방관을 다 촌장이라 불렀어요. 지방관을. 그래서 도독, 자사, 현승 이런 사람들 다 촌장이라 불러갖고 촌장은 다 고구려인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료 키워드는 첫 번째 줄이 키워드입니다. 주연의 넓이, 그 나라의 넓이는 2000이고 주연 속소나 역이 없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1번, 자, 지방을 5경 15, 60으로 나눴다. 맞죠? 자, 2번 보시면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총괄했다. 자, 국정총괄 밑줄. 국정총괄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 1인자한테 쓰는 겁니다. 왕이 아닌 정부의 1인자한테. 수상한테 쓰는 말입니다. 수상 내지는 최고기구에 쓰는 말입니다. 최고기구. 정당성이 최고기구입니다. 거기 수상을 대내상이라고 하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자, 발해 상경은 당에서도 장안을 본떠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식을 모방했다라고 하고요. 4번의 외사정은 신라 말하는 거죠. 통일신라 때. 문무왕과 신무랑 때 외사정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문무왕이 통일하기 직전에 파견한 건데요. 통일신라의 제도로 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개경으로 환도했는데 얘가 안 돌아왔대. 다른 마음이 있어갖고 따르지 아니했대. 뭘 말하는 거죠? 삼별초 말합니다. 삼별초. 자, 근거지를 옮기면 몽골에 저항했다. 맞죠? 맞죠? 우리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말도 밑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려 때 개경을 벗어났었던 사례가 언제 있었죠? 자, 고려는 전쟁이 언제 터지나 주로 북방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북방 부족이 몇 개 있다 그랬었죠? 2개 있습니다. 거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주라고 하는데 이게 만리장성이고요. 만주 바깥에 몽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놈도 쳐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얘가 쳐들어왔었던 게 언제냐면요. 10세기, 11세기입니다. 요때 한번 튀었었어요. 요때는 전라도로 튑니다. 전라도 나주로. 그래서 개성을 함락당한 적이 있었다. 자, 얘는 어땠냐? 얘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죠? 인종 때 그냥 4대 관계를 수용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었거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진짜 센 놈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온다? 얘가 12세기 때 문제고요. 얘가 이제 13세기 때 들어오게 됩니다. 13세기 때. 이때는 어디로 튄다? 강화도로 아예 천도를 합니다. 요거는 피난이었었고요.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다. 자,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튄 게 언제냐면은 원나라가 여기를 장악했다가 원나라가 물러갈 때 여기 밀란 세력이 있었는데 밀란 세력을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이 홍건적이 들어올 때 이때 다시 한번 튀게 됩니다. 홍건적이 들어올 때. 무슨 밀란 세력한테도 쫓겨가게 돼요. 이때 개경이 함락되게 된다. 이때 함락될 때 피난합니다. 안동으로 피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왜구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잔챙이들입니다. 들어왔을 때 개경을 내륙으로 옮길까? 천도 논의만 있었던 거지 피난 갔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자,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면 개경을 벗어났던 적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피난이고요. 자, 2번 봅시다. 처인성에서 적장살이탈 사살했다. 이 김윤우죠. 2차 침입 때 일입니다. 2차 침입 때. 환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개경 환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3번은 별무반이고요. 4번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을 말합니다. 삼수병체제. 3번의 군대를 항복이라고 해요. 항복이. 여진을 항복시켰던 군대입니다. 윤관이 별무반 이끌고 여진의 동북구성 개척했었죠. 여진을 항복시켰던 군대다. 항복이라고 합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승가 합격했다. 10여 명과 신한결사를 약속했다. 이걸로 됐죠, 사실은. 자, 맨 끝에 도노점수 정해상수가 있다. 진울이죠, 진울. 자, 1번은 재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광종 때 인물이고요. 자, 2번이 맞죠. 조계산. 수선사 개창했다. 수선사. 자, 3번에 보시면 속장경 제작에 주를 참여했다. 속장경은 의천 때 제작됐었던 거고요. 고려 전기 때 일입니다. 고려 전기 때. 11세기 때 일입니다. 11세기 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3번 참회수행하면 누구라고요? 참회수행.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는 천태종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결사운동을 전개했죠. 왜죠? 요새는 달라진 거니까. 천태종은 교종 쪽에 가까운데 무신집권기 때 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중에 요새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요새는 시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요새. 자, 요새는 천태종 승려이면서 결사운동을 전개했었다. 자, 4번은 요새고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왕의 재기한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하고 나오죠. 자, 우리 원나라는 좀 치욕적이지만 원나라 사이가 됐었던 시기예요. 원건섭기는. 그래서 몽골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몽골 여자가 와이프가 되는데 이 와이프가 사실상 감시하는 사람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감시하는 사람 역할을. 자, 그래 들어왔던 사람이 제국대장 공주가 있었고요. 개국대장 공주가 있어요. 개국대장 공주가. 자, 그리고 공민왕 때는 노국대장 공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국대장 공주. 요 세 사람을 좀 기억하면 됩니다. 충렬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위입니다. 첫 번째 몽골 사위가 됐던 사람이고 요 두 사람의 결합해갖고 나온 게 충선왕이죠. 충선왕. 자, 충선왕은 첫 번째로 몽골 피가 섞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 황제의 총애를 좀 받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혁 정치를 좀 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국민왕이죠. 국민왕. 요 세 사람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국, 개국, 노국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제국으로 편입됐었던 시기다 하시면 됩니다. 국민왕은 되게 화냈던 사람이다. 되게 노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나라랑 싸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제국대전보다 경유를 했다. 이 충렬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병마사 도병사로 바뀌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고요. 자, 1번은 충선 때 일이죠. 충선이 저기죠. 충선이 퇴임하고 나서 만드는 거니까는 시기는 충숙되고요. 행위 주체는 충선입니다. 원간석기 때는 원나라 애들이 마음대로 퇴위시키고 했기 때문에 두 왕이 같이 생존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2번부터 정동에서 설치했다. 충렬대죠, 충렬대. 충렬대 뭐 있었죠? 일본 원정이 있었죠. 일본 원정은 충렬대만 있었습니다. 몽골 국가는 다른 나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나라 병력을 동원해서 다음 나라를 또 점령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복하자마자 바로 야 군대 내 한 다음에 정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첫 번째 왕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왕대. 일본 원정 그러면은 충렬대만 쓰는 말입니다. 두 차례 원정이 있었는데 1차 원정 실패하고 나서 2차 원정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입니다. 일정이 있다. 고려 항복시킨 다음에 일정이 또 있다. 1차 원정 정동행성 2차 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원정. 이게 다 충렬대 일입니다. 일본 원정하면은 충렬대다. 자, 3번은 충목이라는 사람이고요. 충목왕. 자, 4번은 입성책동은 충선대하고 충숙대가 대표적입니다. 충선, 충숙대. 5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 보시면 키워드에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이 있죠. 맨 끝에 인품에 따라 준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단비록이라는 사색 공복과 인품이 병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광종 이후 때의 토지들 말하는 거겠죠. 광종 이후 때의. 한번 찾아봅시다. 자,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했다. 전시과 말하는 거죠. 일단 맞네요. 2번 봅시다. 관료들의 수주지를 경기도에 한정한 것은 뭐하고 뭐가 있죠? 고려 말 때, 고려 후기 때 녹과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르죠? 이건 지금 전시권을 묻고 있습니다. 자, 관에서 수주지의 조세를 거둬 관리들은 지급했다. 관수관급이라고 하죠. 이건 언제 나타난다? 조선 성종 때 나타나는 거고. 4번에 인품과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고려했다. 인품 가지고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충성도 공운도를 가지고 줬다라고 해요. 충성도 공운도. 자, 이거는 역분전 말하는 거죠. 역분전. 태조 때 일입니다. 태조 때.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맨 끝에 보시면 서원을 정리했다. 신문급 부활시켰다. 누구죠? 영조죠. 요즘 신문급 부활시켰다는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근래 나왔었던 문제의 경향을 잘 반영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들이 조금씩 활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 그걸 잘 캐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은 대원군이죠. 2번이 맞죠. 3번은 정조. 4번은 임술빌란 때 그때 설치한 겁니다. 그때 잠깐 있다 금방 폐지한 겁니다. 오래 가지도 못해요. 금방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철종 때만 있었던 겁니다. 임술빌란 때만. 진주빌란을 겪고 난 뒤에 설치했던 겁니다. 임술빌란은 전국적으로 있었죠. 그중에 제일 컸던 게 진주에 있었던 진주밀란입니다. 임술빌란은 임술련에 있었던 밀란을 통칭해 말하는 거고 그중에 제일 컸던 게 진주밀란인데 그때 설치한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0번 한번 볼까요? 오죽헌, 강릉, 자운서원. 이거는 파주입니다. 파주. 오죽헌은 외가고요. 강릉 외가고. 그 파주는 친가입니다. 친가. 그래서 이의를 모시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이의를 모시는 곳이. 자운서원의 이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신사임당 묘소하고. 자, 1번은 이황이죠. 이황. 자, 2번 봅시다. 양명학 하면은 양명학, 강화학 하면 누구다? 정제두죠. 정제두. 하곡 정제두. 학파는 크게 2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사상사 되게 어려워하죠. 사상사를 일단 문제 풀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상사를 안 어려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하는데 특히 조선 사상사를 진짜 어려워하는데 거기를 좀 쉽게 끝내고 정말 간단하고 단출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출하게 푸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방법을 제가 수업할 때 틈틈이 좀 자주 알려줘요. 너무 그냥 암기로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수업 때 이 비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을 이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쭉 나열해갖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행정고시 공부했었는데 저도 이제 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개념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있잖아요. 둘을 대비하면은 그냥 느낌상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얘한테 쓰는 말, 얘한테 쓰는 말, 얘한테 절대 못 쓰는 말, 얘한테 절대 못 쓰는 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남자, 여자 특징을 말할 때도요. 당연히 남자의 특징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라는 걸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거지 사실 남자의 특징은 아니에요. 뭐 남자가 힘세다, 머리가 짧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이거는 여자에 대비해 그렇다는 거지
다른 거에 대비해 그렇지는 않죠.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특징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학문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개념을 뭐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는 항상 상대 개념을 좀 전제해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암기가 잘 되고요.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이. 자, 사상사는 대체로 보면요. 조선시대 사상사는 15세기 때부터 16세기 때까지는 왕으로 대체로 공부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유교왕이라고 합니다. 유교왕.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판을 좀 깐 사람들이고요. 그 유교왕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좀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걸 통틀어 유교왕이라고 하는데, 자, 유교왕들은 항상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징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유학자를 등용한다. 민본정치를 핀다. 유기적인 예악을 정비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예설을 편찬했다고 물어봅니다. 삼강행실도, 국조의뢰, 삼강행실도는 한글판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중종 때는 이륜행실도, 삼강의 나머지 이륜행실도, 그러니까 동몽수지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낸단 말이죠. 아주 잘 내죠. 자, 그리고 16세기부터는 이제 뭐라 하냐면은 중종 때 사림들이 참여하면서 여기에 이제 훈구파가 있었던 데죠. 이게 사림이 있었던 데고, 사림들이 참여하면서 요 지방사회가 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약과 서원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의 주역으로 뜨기 시작해요. 다만 그때 서원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학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에서 성략을 잘 이해한 여러 교수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러 교수님들은 사람으로 물어봐요. 한 명 한 명씩.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그 이현적과 서경덕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후배들이 누구냐면요. 이황과 조식 같은 사람입니다. 요거를 시기를 뽑자면은 중종, 명종, 선조가 있는데, 요 중종 때 등장한 사람이 서경덕과 이현적 같은 사람이고요. 명종 때 이황, 조식 같은 사람이고, 선조 때 이희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만 좀 나열 한번 해볼게요. 서경덕, 이현적. 자, 이현덕을 계승한 사람이 이황이 있다. 이황과 동갑내기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종 때, 여기 명종 때만 하고, 이희 같은 사람이 있다. 자, 이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문제 풀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좀 대비시켜보라는 거죠. 이게 16세기고요. 자, 요분들의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요분들한테 배웠던 분들이 어디로 가죠? 서울 간단 말이야? 그럼 서울에도 뭘 만들게 된다? 서울에도 파벌을 만들게 돼요. 이제 요걸 붕당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17세기 때부터는 이제 붕당으로 얘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붕당으로. 자, 붕당은 대표적인 게 서인하고 남인이 붕당 정치를 이끌어가죠. 이거 끝나고 난 뒤에는 남인이 없어지고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열되게 되고요. 자, 이게 관련된 사람들은 몇 명이 나오는데 몇 명만 적어보세요. 몇 명만. 그거 외에는 그냥 주로 당으로 물어봅니다. 당으로.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18세기, 19세기 가면은 이 사람들 내에서 실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실학자들은 다시 이제 사람으로 기억하게 돼요. 여기는 유형원, 이익 같은 사람이 있고요. 유형원은 17세기 말 사람입니다. 17세기. 자, 그리고 노론 쪽에서 북학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북학파는 수홍박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그리고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수원만 이제 소론이고요. 나머지 노론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특징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남인의 특징과 노론의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서 구별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농 쪽이라고 하고 중상 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달라지는 게 있고, 여기에만 쓰는 말이 있고 여기에만 쓰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쓰고, 이쪽 카테고리 쓰는 말, 이쪽 카테고리 쓰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만 쓰는 말들을 쭉 나열해 쓰면은 좀 대비가 좀 될 겁니다. 요거를 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상사가 조금은 좀 단촐하게 들어오고요. 한눈에 좀 대비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얘한테 못 쓰는데? 이 말은 이 사람한테 못 쓰는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좀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외울 때마다 그냥 단기격으로 그치게 돼요. 계속 날아가게 됩니다. 계속.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뭔가 비교를 좀 잘 하셔야지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장기 기억은 아시죠? 잊어먹지 않는 기억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걸 활용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자토 전료는 뭐죠? 이황입니다. 이황. 일본에까지 전례가 됐던 거고요. 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요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방식은 이렇게 나눕니다. 성리학을 잘 이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성리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 갖고 같은 성리학자도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리 쪽에 치우치냐 기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 갖고 이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 있고 이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 있어요. 이쪽에 절대 못 쓰고 절대 못 쓰는 말들이 생깁니다. 자, 그중에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이원적과 이황이죠.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 서경덕이고요. 요거 둘 다 흡수한 사람이 뭐다? 이이고요. 자, 요것에 대해서 쿨한 사람이 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냥 배웠으면 뭐든 괜찮으니 그걸 실천하라 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한다? 조식이라고 하고, 이 조식.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자, 요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요 중에 이인은요, 이황도 비판하고 서경덕도 비판합니다. 한편 이황의 견해도 받아들이고 서경덕의 견해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가지, 리와 기를 다 존중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리만 강조하는 거 비판하고요. 기만 강조하는 거 비판합니다. 그때그때 쓴 말들이 뭔가를 하나씩 좀 적어두시면 좀 대비가 좀 될 겁니다. 자, 양명하고 수용했다. 이건 어디서 하는 말이죠? 아, 이건 18세기 때 탈성리학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탈성리학 경향. 탈성리학 경향을 대체로 실학이라고 하고요. 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략이 송대에 생겼다라고 하고요. 송대 이전에는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이 있다라고 해요. 한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춘추전국 시대 유학이 있고요. 춘추전국 시대 유학을 옛날 유학, 이걸 고학이라고 합니다. 육경고학. 6가지 경전으로 공부하는 거. 한당시대 유학을 훈고학이라고도 하고요. 자, 성략 다음에 명나라 때 등장한 학문을 양명학이라고 하고요. 양명학. 청나라 때 등장한 학문을 고증학이라고도 합니다. 고증학. 그래서 탈성략이라는 것은 여기만 벗어나면 돼. 여기만. 자, 그중에 남이는 주로 옛날 유학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유학으로. 육경고학으로 돌아간다. 자, 이 중에 소론은 야, 성략은 이제 됐어. 그거 아니야. 소론이 가는 것은 양명학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양명학. 이게 소론이 했었던 탈성략 경향이고요. 남이는 옛날 유학으로 돌아가는 게 남인의 경향이고요. 그럼 실학자들은 고증학을 통해서 탈성략을 하기도 합니다. 실학자들은. 자, 요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양명학 하면 누굴 말한다? 일단 당이 생겨야 돼. 어느 당 쪽? 양명학이 학파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당에서 한 겁니다. 어느 당 쪽? 소론당 쪽입니다. 소론당 쪽. 자, 3번 한번 볼까요? 사문단적 한번 볼까? 사문단적은 17세기 때 있죠. 17세기 때 가면은 인조반정이 제일 큰 역할을 하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성략이 우리나라 절대화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종교국가를 탈피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종교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 다른 나라는 종교국가를 탈피하고 근대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종교국가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리학 외의 것을 얘기하면 2단으로 물렸었어요. 2단으로 물렸다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2명 있는데 이걸 절대화시킨 당이 서인이고요. 서인, 나중에 노론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현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 꼴통들한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당으로 따지면은 이걸 이제 성리학 상대화라고 합니다. 상대화 시켰다가 너 이단이지? 하면서 죽은 사람들. 이 이단이지 하는 게 사문난적이라는 겁니다. 사문을 어지럽히는 적자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야당이에요. 서인의 야당은 남인이고요. 노론의 야당은 소론이죠. 요 사람들이 주장했다가 이제 칼 맞게 된 겁니다. 요 사람들이 주장했다가 이제 칼 맞고 죽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얘기를 다 했다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야, 진짜 이 꼴통들. 얘들 너무한다. 진짜 답답하다. 그냥 너무 답답해갖고요. 맨날 한숨만 쉬고 다닐 때 휴 쉬었답니다. 휴. 진짜 세다. 휴 세당 했답니다. 휴 세당. 휴 세당 했답니다. 자, 요게 윤휴라는 사람이고요. 윤휴. 요게 박세당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세당. 자, 요 두 사람들이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사문난조로 몰리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선구자 역할을 하게 돼요. 성략 절대화를 좀 부딪혔었던 사람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어디서? 제야가 아니라 어디서? 정치계 내에서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학 같은 게 좀 발전하고 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17세기 후반 때 일이다. 당끼리에 대항해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예속논쟁과 황국정치가 큰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는. 자, 3번은 박세당과 윤유를 말합니다. 휴세당 하시면 됩니다. 휴세당. 자, 3번 합시다.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거는 서경덕을 비판할 때 했던 말이었어요. 서경덕을 비판.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요 양반은 둘 다 비판하는데요. 둘 다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기만 강조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기가 모든 걸 다 좌우한다고 생각하세요? 리는 보편적이고 리는 어디나 통하고 아니 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리하고 기가 급이 같습니까? 급이 다르지요. 리는 제한이 없다. 보편적이다. 기는 제한이 된다. 이건 어디에 국한되는 건데 어떻게 급이 같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걸 리통기국이라고 해요.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는 존재다. 둘은 급이 다르다. 이왕을 비판한 말도 있죠. 이왕은 뭐 얘기하죠? 자, 이왕이 이도 기도 움직인다. 이기 호발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해갖고요. 오로지 움직여서 기만 움직이는 거고 리는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기의 탑승에 있기 때문에 마치 말 탄 사람처럼 말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는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한 게 기발 이승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발 이승설. 아시겠죠? 둘 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둘의 견해를 또 다 수용하기도 해요. 이게 중간에 껴있는 이의 특징입니다. 이. 자, 봅시다. 답은 4번이죠. 자, 1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제도가 편찬된 당시에 제위한 왕이 업적하고 나오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말하는 거죠. 자, 혼일강리도라는 세계지도 했다가 한국 전도와 일본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일본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동양에서 만든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세종이죠. 호패법 실시한 게 태종 때죠. 자, 이게 세법인데 세법은 재산조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법을 만듭니다. 그 재산조사는 태종과 세종 같은 힘센 사람이 있었고요. 세법을 만든 것은 세종과 성종 같은 민본정치 피는 유교왕들이 세법을 만듭니다. 둘이 세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재산조사는 태종, 거기에 맞는 세법은 세종, 재산조사 또 한 번 한 게 세조, 그 뒤에 또 저희 그 세법 만든 게 성종. 이걸 시스템처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3번은 성종, 4번은 세조죠. 군사주도 하면 웬만하면 세조죠. 자, 답은 2번이고요. 12번 한번 볼까요? 인물 묻고 있죠.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워 삼겠다. 외척을 등용하겠다는 거고요.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겠다. 이거는 노론을 낮추겠다는 거고 남대문을 3초로 높인다. 이건 남인을 다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하고 한판 붙겠다라는 걸 지금 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봅시다. 평시서는 원래 이름이 경시서였었는데 여러분 조선 왕 중에 15세기 때 유일하게 조라는 말을 붙이는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되죠. 이게 조라는 말이 붙으면 창업 정도의 공이 있는 군주를 말하고요. 종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조 다음에 조라는 말을 붙인 사람이 세조예요. 그러니까 세조는 제2의 창업군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도가 있죠. 중앙제도가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세조 때 바뀌는데 중요한 제도는 바뀌지 않고요. 어쨌든 명목상 창업을 했으니까 뭘 바꿔야 되잖아. 주로 기술직 같은 거나 좀 자잘한 것들을 좀 바꿔요. 그때 대부분 바뀌었다면 누구 때 바뀐다? 세조 때 이름이 바뀝니다. 세조 때. 아시겠죠? 동서대변이 활인서로 바뀌었다. 해민국이 해민서로 바뀌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시서가 평시서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대부분 세조 때 바뀝니다. 제2의 창업 군주 때요. 세조 때 일입니다. 자, 서격서 폐지는 뭐죠? 2단 배격하는 거죠. 2단. 2단 배격은 누가 할까? 유교왕인데 유교왕 몇 명 있죠? 3명 있잖아. 세종, 성종, 중종. 그중에 중종 때 등용했었던 조광주가 합니다. 자, 유교왕들 때는 2단을 배격하는 것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중에 도교 행사를 폐지했던 게 서격서 폐지입니다.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되죠. 유교왕 묻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3번부터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이게 비변사를 폐지하고 양부체제를 부활시킨 거죠. 자, 우리 고려는 내부적으로 황제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성급 기구가 제일 높은 기구고요. 조선은 4대 교린을 표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급 기구가 없어요. 부급 기구가 제일 높은 기구입니다. 그 부가 2개 있는데 그걸 양부라고 하는데 그걸 의정부와 삼군부라고 해요. 자, 이게 조선 후기 때 비변사로 권력이 다 쏠렸다가 비변사를 없애고 대원군이 다시 조선 초기의 체제인 양부체제를 복구시킨 겁니다. 의정부와 삼군부라는 양부를 복구시킨 겁니다. 예전 통편은 정조 말하죠. 답은 3번이고요. 13번 이전을 묻고 있죠. 여러분 시기에서 이전인지 이후인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이거 말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하기 좋아요. 자, 청구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도놈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한다. 맨 끝에 탁지 안문에서 관할한다. 홍범14조죠. 아주 유명한 말들이죠.
자, 일본은 대한제국 때 일이고요. 1899년이고 홍범십사조는 1894년 12월에 반포됩니다. 자, 2번과 4번은 을미개혁 때입니다. 을미개혁. 홍범십사조 반포하고 난 뒤에 한 개혁을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2차 가보개혁 뒤에 있었던 것을 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3번에 맞죠? 3번. 자, 가보개혁을 시작하면서 의정부 6조 체제를 의정부 8아문으로 바꿉니다. 예, 1차 가보개혁이고 2차 가보개혁 때 이거를 의정부를 없애고 내각 7부로 바꾸게 돼요. 내각 7부로. 이것도 1차, 2차 구분하는 말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뭐뭐 아문. 의정부 8아문 그러면은 1차 가보개혁 때를 말한다. 그 의정부 밑에 부 밑에 첫 급으로 들어간 게 군국기무처입니다. 그게 이제 실세였었고요. 실세. 자, 다음 3번이죠. 자, 14번은 뭐 볼까요? 3.1운동이죠. 자, 첫 번째 줄에 금일 5인의 거사는 맨 끝에 첫 번째 동그라미 맨 끝에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게 3.1운동인데 3.1운동은 평화 시위를 주장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렇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가 평화문으로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우리가 우리 의사만 발표하면은, 우리 의사만 잘 보여주면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우리 의사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너무 컸었어요. 그게 승전국은 해당이 안 되는데 몰랐던 거야, 그거를. 그래서 믿었지 뭐야,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다면은 한 사람이 짱돌만 들어도 있잖아요. 10사람이 한 놈만 죽이면 되잖아, 한 놈만. 이러면 그때 독립을 쟁취했을 수도 있을 텐데 못합니다. 일본 놈들은 처음부터 총칼로 진압하는데 그걸 믿고 평화시위를 했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 아쉬움 때문에 이 독립운동의 지휘수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뭘 만든 거죠? 임시정부를 만든 거고, 만주 쪽에는, 이 국경 쪽에는 뭘 만들었죠? 많은 군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진짜 싸움을 해보자. 라고 해갖고 많은 군단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군단 만들 때 주역이 됐었던 게 홍범도나 김자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역이 됐었던 거고요. 실제 큰 전투도 승전하게 되고요. 이게 3.1운동의 결과들입니다, 그게. 자, 개항기 때 있었던 신문은 이른바 합방과 동시에 다 없어집니다.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겁니다. 러일 전쟁 종군기자로 왔었던 베델이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죠.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대한자만 빼고 일본 놈들이 뺏어다가 매일신보로 만들어요. 총독부 기간지입니다. 그거는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는. 1910년에 없어집니다. 이른바 합방과 동시에. 신간의 지원 아니죠. 신간에는 1927년에 있었던 것이고, 3번에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 맞죠? 3번에 원산종법은 29년에 있었던 겁니다. 29년. 3.1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5번 볼까요? 인물을 묻고 있죠. 혼, 백, 됐네요. 누구죠?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에 특수한 정신이 있다는 걸 강조하죠. 그 특수한 정신을 강조하는데 그중에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이런 정신이 있었다. 혼이라는 정신이 있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죠? 박헌식이죠. 박헌식. 박은식이죠. 박헌식. 네, 혼을 강조했다. 1번 봅시다. 유교 구신론을 발표합니다. 유교 구신론. 자, 맞습니다. 유교 개혁을 주장했다. 조선심을 강조했다. 문일평정심이라고 해요. 문일평정심. 문일평이 말한 거고요. 심이라는 것은 얼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얼이라는 것을 정얼보라고 하죠. 정인보는 얼을 강조합니다. 얼빠져. 얼차례할 때 그 얼이 있죠. 얼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자, 이번은 문일평. 3번은 신채호 말하죠. 조선혁명선을 저술했다. 자, 4번에 조선학 운동은요. 34년에 나타났던 건데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의 1세대가 있어요. 민족주의 사학에 문을 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빡신 사람들이에요. 빡신.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는데 박은식은 25년에 돌아가시고요. 신채호는 28년에 체포되었고 근 10년 가깝게 감옥 생활하시다가 36년에 돌아가세요. 자,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전개한 게 뭐냐면요. 20년대 지나고 30년대 들어서 2세대가 한국사 운동을 전개한 것을 요걸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운동으로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지. 1934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분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조선학 운동은 2세대가 이끌었던 거예요. 이 2세대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정문 안에서 싸웠다라고 해요. 정문 안에서. 정문 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 2세대들이 한 겁니다. 2세대.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참여 못 합니다. 자, 저거 제가 문제를 되게 자주 냈었던 건데 우리 그 소방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소방시험에서. 아주 자주 냈던 겁니다. 자, 3번 아니고요. 4번 봅시다.
조선왕동에 참여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정문안이 참여한 겁니다. 박은식도 신채호도 참여 못합니다. 여기는. 자, 답은 1번이고요. 16번 한번 볼까요? 자, 조선 의용대를 창설했다. 중일전쟁 직후에 만듭니다. 자, 이것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군대를 순서로 낼 때 있잖아요. 자, 군대를 만들도록 자극한 게 뭐였었다고요? 10년대 군대는 그냥 형성되는 수준이었었고 진짜 싸우는 군대는 20년대부터입니다. 3.1운동이 자극합니다. 자, 3.1운동이 자극해 만든 게 일단은 국경지역에서 만들었었어요.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단.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게 이른바 간도참변으로 이른바 싹쓸이가 되고요. 그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드는 게 3부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게 2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24, 25년에 3부. 3부는 일종의 자치정부이자 군대입니다. 자, 이 군대가 만주사변 이후에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다가 이 군대가 2개의 군대로 다시 줄어들게 돼요. 2개의 군대. 이게 북만주에 있었던 게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 있는 게 조혁군으로 2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29년에 나오고 이게 30년에 나오게 돼요. 31년에 나오게 됩니다. 31년에. 자, 그리고 이 2개 부대가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군하고 싸우게 되고요. 만주사변 터뜨리고 난 뒤에 1년 만에 여기가 일본을 장악하게 되자 이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제. 만리장성 이남을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로 내려오게 되는데, 관내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못 만들게 합니다.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여기까지 침공하게 되자, 만주사변 일으켰다가 여기까지 침공하게 되자, 이게 1937년이죠. 중일전쟁 이후 가면은 드디어 군대 만드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쪽 지역은 두 그룹이 있거든요. 임정계하고 김구의 임정계와 김원봉의 의열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먼저 만드냐면요. 이쪽에서 먼저 만듭니다. 이쪽에서 만든 군대를 조선의용대라고 합니다. 조선의용대. 이게 관내 최초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38년이에요. 중일전쟁 직후에. 임정은 중경 정착하고 나서야 만듭니다. 1940년에 만들어요. 이걸 광복군이라고 합니다. 광복군. 이게 관내에 생긴 대표적인 2개 군대다. 2개. 근데 42년에 이 사람이 여기를 흡수하게 되죠. 흡수되게 되죠. 그래서 42년 되면 이 둘이 여기를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유시참변은 여기 얘기죠. 여기. 20년 간도참변 이후에 2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의용대 38년이고. 자, 쌍성부 전투가 이 군대 간 겁니다. 한국 독립군이. 32년에 있었던 거 32년에 한국 독립군.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가는 거 보이시죠? 20년 초반, 20년 중반, 20년 말에 생겼다가 20년 말, 30년 초에 생겼다가 만주사변 직후에 32년, 33년에 전투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쌍성부입니다. 북만주에 있었던 겁니다. 북만주. 단은 32년이고. 자, 한국 광복군은 뭐라고요? 드디어 이제 여기도 허용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군대. 그 중에 얘보다 늦게 만들어져요. 이게 40년입니다. 40년. 아시겠죠? 자, 가하구 라가 마지막으로 관내에서 생긴 군대인데 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답은 4번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식과 그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암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럼 이런 암기가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만 보고 그냥 연도를 바로 암기하면요. 요거는 그냥 단기 기억에 그칩니다. 계속 엉키게 돼요.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전체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게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여보세요. 잘 하시면은 많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양을 있죠. 최소한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대충만 정리해도 정리가 잘 되면은 공부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10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이었던 게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로. 요거는 잘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면은 공부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기억은 오히려 장기 기억으로 만들고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기억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언제까지나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동적 공부에서 능동적 공부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 능동적 공부로 가기 전 단계에 수업 들은 걸 정리하는 연습을 제가 자꾸 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거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공부로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억은 훨씬 오래 가고요. 암기 양은 대폭 줄이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자,
자,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가나 자리에 나타난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하고 나오죠. 자, 가의 키워드는 저기죠. 국무의 원수를 생각한다.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그 끝에 보시면은 머리털을 뱉다라는 거죠. 단발했다라는 거죠. 을미의병을 말합니다. 1895년에 을미의병, 95년, 96년에 있었던 을미의병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군사장 허위는 자, 맨 끝에 동대문 바깥으로 진격하였다. 이거 서울 진공작전을 말합니다. 13도 창의군에 1908년 1월에 있었던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13도 창의군은 1907년 12월에 만들어지고요. 정미 7조약 뒤에 만들어진 의병이죠. 정미의병이죠. 요것도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만들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국이 망하는 게 러일 전쟁부터예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일본으로 다 쏠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권을 피탈하게 되는 건데, 피탈당하게. 자, 일본이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이 6년 걸립니다. 바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차근차근 뺏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러일 전쟁이 영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본이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영미 일대 러프의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의 헌병으로 얘들한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의 도움으로 일본이 한국을 먹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일본이 자기도 이제는 문명국이라고 내세우면서 이런 친구들 같이 노니까요. 문명국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합법적으로 뺏어가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냥 힘으로 한 번에 확 뺏어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몇 년 걸렸다? 6년 걸리는데 이때 체결했었던 조약 4개가 이 시기를 또 세분하는 기준이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때는 되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의협이 되게 바빴었거든요. 사람도 고쳐주느냐고. 의협이 바빴다라고 해요. 의협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협 일정이. 자, 이게 의정서고요. 1904년 2월에 있었던 의정서고요. 이게 협정서입니다. 한일 협정서. 요거는 이제 8월에 있었던 겁니다. 1904년 8월에. 자, 여기서 1905년으로 넘어가고요. 1905년 11월에 있었던 게 이제 을사늑약이고요. 자, 그리고 1906년에는 딱히 얘들이 눈치 보느냐고 뭐 또 없나 그냥 지나고 있었고요. 거기에 1907년에 좋은 건수가 생깁니다. 그게 뭐다?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걸 핑계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이완용 내각하고 체결한 게 정미 7조약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군대까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해고정군이라고도 합니다. 군대 이때 해고당하니까. 군대 해고당하죠. 해고정군이라고도 합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물어본 거죠. 자,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그 사이가 맞죠? 을사득약. 을사득약이 11월에 체결되고 통감부는 이 조약에 근거해서 1906년 2월에 바로 다음에 설치되게 됩니다. 자, 고종 강제퇴위되었다. 가정 강제퇴위되고 군대 해산되었다. 강제퇴위가 7월에 있었고요. 정미 7조약도 7월에 있었고 군대 해산은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 6월에 있었고요. 자, 그럼 군대 해산되고 나서 뭐가 된 거죠? 이 정미의병. 방금 말했던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맞죠. 자,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병합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1909년에. 1909년. 하얼빈에서 빵 싸 죽였다. 자, 4번에 헤이그 밀사. 1907년 6월에 있었던 겁니다. 해고정군 요거 물어본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8번도 이것도 이 파트도 되게 정리를 하는 걸 어려워하시던데 학생들이.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목차를 빼는 걸 어려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차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해를 좀 하기 어려워해서 그걸 정리를 어려워하는 건데 간단히 제가 목차 알려드릴게요. 이 시기를 정리할 수 있는 목차 좀 알려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 직후에 중요한 과정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정부를 수립해야지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정부 수립 과정이 있었어요. 정부 수립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정부는 왕정이 아니라 무슨 정부가 공화정이 수립된 겁니다. 공화정.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공화정, 퍼스트 공화국,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1공화국이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요 3년 동안을 해방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해방이 됐는데 외세가 우리나라 해방을 도와줘요. 그래서 외세가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뭐 했냐?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외세에는 미소가 있고요. 미소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중도파,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해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활동한 건 뭐냐면요. 건준이 제일 먼저 활동해요. 왜냐면은 건국동맹이라고 해갖고 이미 해방 직전에 이미 단체를 만들어 두고 있었거든. 44년 8월에.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저거를 바로 45년 8월 15일 당일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정부를 잠깐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걸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인민공화국. 자, 9월 6일에 만드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뭐를 설치하냐면은 미군정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모든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와 더불어 인민공화국은, 이 임시정부와 더불어 인민공화국은 미군정에 의해서 정부 자격을 부인받게 돼요. 9구절. 자, 이거를 또 하나의 해방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 일했었던 공무원들을 다시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진짜 해방되는 것은 9월 9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해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에. 그러니까 이때 산으로 숨어들었었던 이 친일파들이 다시 다 겨나오게 됩니다. 다시. 자, 그리고 미소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해줬었던 게 해방 이후에 최초로 논했었던 게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이게 12월이고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정부 수립을 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탁 통치를 논하는 회의입니다. 자, 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의를 설치하자는 약속을 했었어요. 여기 한국인 참여시키자라고 했었고요. 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미소공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소공의를. 이게 3월에 실시가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이 어땠었냐? 이걸 적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좌파는 오케이, 찬성했다. 중도파는 찬성 쪽입니다. 찬성 쪽에 가깝습니다. 우파는 반대했다.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얘도 반탁했다가 돌아선 거였었죠. 자, 미소공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응은 어땠었냐? 좌파는 어땠고 중도파는 어땠냐, 우파는 어땠냐라는 건데 좌파와 우파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었고요. 누구만 지금 애달게 이걸 말리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일단 우파가 먼저 얘기하죠. 우파가 뭐 얘기한다? 거기까지 거 우리끼리 갑시다. 미소공의 실패하고 나서 바로 한 얘기인데요. 실패했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정부 수립 얘기하고 신탁 통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수립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이게 6월에 지금같이 한참 더울 때,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 초여름에 약간 이런 발언을 하신 거고 중도파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 뭐 하게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얘 큰일 나겠다 이거. 애들 화해시켜야겠다. 좌우합작위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좌우합작위를. 요거는 요것의 결과입니다. 요것의 결과.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이거 뭐라고요? 이건 해방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당일에 만들었었던 거고 1차 미소공의 개최가 언제라고요? 46년 3월입니다. 그리고 50총선거가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그 48년입니다. 이게 48년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겁니다. 48년 5월에 50총선거로 국회의원 뽑고 자, 이 국회의원들이 뭐를 하는 거죠? 헌법을 만듭니다. 7월 17일 헌법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자, 1번부터 자, 모스크바 3상회의 개최되었다. 이건 어디죠?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45년 12월에 있었던 거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수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친일파 처벌법이었었어요.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요. 요거 이제 직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9월에 반민법입니다. 이 반민법에 근거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근거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정부 수립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1번은 나라고 해야 되고 2번은 나라고 해야 되겠죠. 3번부터 김규식이 이 선거 막지 못하면 분단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이건 남한만의 선거니까 요 남한만의 선거를 막으려고 요 바로 직전에 뭐 했다? 이때 또 누가 나서죠? 중도파가 나선 겁니다. 중도파가. 이번엔 중도파가 북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남북협상을 하게 됩니다. 남북협상. 남북협상을 4기회담이라고도 하죠. 4기회담, 남북 지도자회의, 연석회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4월에 있었던 겁니다. 4월에 제주도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공산당이 끼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다? 4.3항쟁이라는 게 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정부 수립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요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었다. 예,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었습니다. 3번은 48년 4월에 있었던 것이죠. 답 3번 맞고요. 4번에 자업적 7원칙은 언제 발표한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겁니다. 이들이. 자, 이들이 발표하는데 좀 늦었어요. 이게 생긴 것은 7월에 생겼고요. 이 좌파하고 우파가 합의할 만한 중도안을 제시해서 7원칙을 제시하는데 좌우 우파리라고 해갖고 우파는 합의하려면 5가지 지켜줘. 야, 우리 합치게 하려면 8가지 지켜줘. 이런 원칙을 지시하는데 그걸 절충해갖고 7원칙을 지시한 건데요. 이게 10월에나 발표가 됩니다. 46년 10월에나. 그래서 이 원칙은 우파도 반대하고 좌파도 반대해요. 우파 중에는 김구 정도만 찬성을 합니다. 김구 정도만. 김구, 한독당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해서 7원칙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돼요. 10월이다. 46년 10월. 자,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지 이렇게 순서나 식이 나올 때 0.3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훈련이라는 것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이고요. 19번도 간단히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통일정책이라는 건데 통일정책 상당히 잘 나오죠. 자,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합의했었던 통일안이 몇 번 있었었죠? 우리 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이 잘 나오는데 누구 있었죠? 첫 번째가 박정희였었습니다. 최초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노태우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군인이에요. 이 군인들은 좀 다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데 사료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사료로 나올 때는 여기는 사료 자체, 말투 자체가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고 해갖고 함께 한다는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그냥 일방적이에요. 뭐뭐 한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이쪽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뭐뭐 하기로 하였대서 함께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들이 만나는데 남북한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요. 갑자기 못 만나고 일정한 배경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4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내용은 그거 있었죠. 상설 직통전화.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거 만든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7.4 할 때 이거를 7.4라고 하죠. 직통전화 싸조라고도 합니다. 직통전화 싸조라고. 자, 여기는 보시면은 706기획이라고 했고요. 77선언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노태우가 되자마자 88년에 있었던 것이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갖고 계속 노태우는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이 내세웠었던 게 북방정책이었었기 때문에 북방정책, 사회주의권과 수교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북한한테 계속 뭔가를 어필합니다. 당선되자마자. 그게 88년에 77선언 당선되자마자고 그 다음에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요. 자, 그리고 대박이 뭐냐면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해요. 여태까지 북한은 국가를 안 봤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북한을 유엔에 데려가서 얘 국가 맞아요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면 다 잡아다가 조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데려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게 있다. 자, 요거 직후에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겁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합의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화해, 서로 체제를 인정한다. 인정하고 존중한다. 불가침, 서로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교류 협력. 우리 교류한다. 자, 이런 말들을 써놓은 겁니다. 정신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합니다. 정신명칭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김대중은 선대 정주영이 현대 명예회장, 소대 반국하고 그리고 금강산 해로관광이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98년대 좋은 분위기를 깔아놔요. 자, 근데 여기서 연평해전이 터지면서 잠깐 분위기 안 좋아질 뻔했었는데 99년에 1차 연평해전. 자, 이거 다행히 잘 무마하고 결국은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걸 개최하게 돼요. 정상회담을 개최해갖고 약속했었던 3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육로를 열자. 육로 연결하자. 이거 약속하고요. 금강산 면에서 만들자. 그래서 상시 여기 관광할 수 있게 하자. 약속하고요. 개성공단을 만들어갖고 남북한의 경제가 이 교류 협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실현시켰던 게 누구였었다면은 이게 요즘 되게 잘 나오죠. 이게 요즘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실현시킨 게 노무현 때 했었습니다. 자, 육로 연결은 경의선 개통식은 이게 2000년 6월 15일이죠. 6.15 공동선언. 이것도 2000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 9월에. 요거는 바로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운행은 경의선 실제 운행은 노무현 때 합니다. 2007년에. 자, 금강산 면에서는 완공에 가다가 여기서 박왕자라는 어떤 여성분이 피살되면서 이제 그거는 완공되지 못한 채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요. 이것도 노무현 때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노무현 때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2004년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게 이명박 때 바로 다음에 없어지는 거고요. 2008년에. 자, 이거는 누구 때? 박근혜 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개성공단은. 그래서 이때는 좀 나아졌다가 다시 이때 이제 좀 원위치 되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은 결과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6.23 선언이라는 겁니다. 6.23 선언의 내용이 7.7 선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요거는 그냥 선언만 했고, 요거는 이제 실전 단계까지 갔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 비슷합니다. 사회주의권과 수교할 테니 북한 너도 자유주의 국가랑 수교해라.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실제 열려요. 적십자 본회담이. 본회담, 저건 예배회담이고요. 자, 여기는 비핵화 선언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핵은 가지지 말자라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이걸 합치면은 7062 핵이라고 돼요. 7062 핵. 7062 핵. 5가지나 되는 합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선언도 있고, 노태우 때는 5가지나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김대중 때, 자, 요 나온 거, 결론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죠. 보시면은 7.4 남북공동선언 72년이죠. 이게 72년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합의 했다. 이 91년입니다. 91년. 그 사이를 찾으라는 거죠. 금강산 해루관광은 여기 있었던 거고요. 요거 뒤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나타나게 되죠. 육로관광. 6.15 공동선언이다. 여기 말하는 거죠. 최초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자 본회담이 열렸었다. 최초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때 있었어요. 1985년에. 이게 마지막 적십자 본회담입니다. 8차 회담. 요거 직후에 이제 이산가족이 실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최초로 이산가족이 만난 겁니다. 1985년에. 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이 있었다. 7.7 선언 요거 말합니다. 요거 맞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찾으라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3번은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적십자 회담을 처음 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 열었다는 걸. 여기 때를 말한다. 적십자 예배다. 이산가족 논의를 처음 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산가족 논의를. 요 7.4에 배경이 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20번 한번 볼까요? 38선 이후에 대도인 철수를 계획했다. 흥남부두에서 해상 철수를 했다. 이 철수의 배경이 뭐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이죠. 중공군 침공 때문에. 중공군이 침공하기 때까지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봅시다. 북한군이 남침하죠? 남침하는데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경상도 빼놓고는 다 함락됩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처음에는 그 실패한 전쟁이었었어요. 완전 함락되는데, 이 함락된 상태에서 방어선을 여기 구축하고요. 이거를 뚫기 위해서 택했었던 작전이 뭐였었냐면은 중간에 뚫고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고요. 어디까지 간다? 쭉 치고 올라갑니다. 압록강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평양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고요. 압록강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게 된다? 이 중공군 빨갱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공군 빨갱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밀리게 돼요. 이 다시 밀리는 요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돼요.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하여튼 쭉 치고 나서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 과정, 밀려 내려가기 전에 철수했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철수했던. 자, 평양을 탈환했다. 그래서 두 개 좀 알려드릴게요. 북한군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우리는 여기까지 갔다. 요거는 1950년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51년부터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이 경기도에서만.
그러니까 전선이 최북방까지 왔다는 것은 언제밖에 없다고요? 경기도 벗어났다는 것은 50년밖에 없고요. 자, 북한군 전선이 여기까지 왔다. 경상도 근처까지 왔다. 언제밖에 없다? 5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51년부터 53년까지는 계속 그냥 경기도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양까지 갔다는 것은 언제를 말한다? 50년 말하는 거, 50년. 전쟁 그 직후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평양 탈환했다. 중국군 내려오면서 이제 막 우리가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철수라고 하는 겁니다. 철수. 그러니까 1월 4일에는 일사후퇴라고 해갖고 서울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긴 시간 좀 수업을 했는데요. 가급적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도 좀 익히시라고 일부러 해설 강의는 좀 자세하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낫죠. 빨리 끝내고 현업에서 뭔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공부는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요.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